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권우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 증시 가시밭길을 걷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쇼크를 연이틀 하락한 뒤에 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셀 기업이죠. 실적이 상당히 낮게 나오면서 우리 시장을 좀 흔들었습니다. 차트 보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왔습니다만 예상치보다 무려 25%나 낮게 나왔습니다. 어제 나온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는 42%나 낮게 나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추가로 목표 주가를 내리겠다는 데도 있고 추가로 이익도 더 내리겠다 이렇게 경고하는 증권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질문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현실과 기대 사이의 괴리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되느냐 이걸 좀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 그 다음 또 쇼크는 어느 기업이 나올까요? 그것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영업이익률 나왔습니다만 보조금 빼고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1%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른 2차 전지 관련 기업, 관련 산업들의 여파가 없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 현실과 이 괴리 잘 측정해 보시고요. 다행스럽게도 CPI 발표를 앞두고 미국 시장 간밤에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오늘도 저희 증시 8과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대형주 강세에 힘입으면서 상승하기는 했지만 내일 예고되어 있는 CPI 지수 발표를 좀 앞두고 상승폭은 제한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증시 하나 보고 갈 텐데요. 전일장에서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장중 내내 고점을 좀 높여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는 버블 경제 붕괴 이후에 33년 11개월 만에 다시 한번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부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유가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1달러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장중 내내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미국의 원유 공급 비축량이 늘었다라는 소식 속에서 에너지 정보청의 발표에 가격이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기사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NBC 기사고요. Houthi militaries launch biggest attack to date on merchant vessels in Red Sea라는 기사고요. 홍해 관련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항해하는 선박을 겨냥해서 최대 규모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내용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오후 9시 15분쯤 후티 반군이 이란 제단 방향으로 공격 무인기와 대함 크루즈, 탄도 미사일 등 복합 공격을 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홍해 남부의 국제 물류길을 노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 해군이 대규모 해상 교전을 통해서 발사체들을 격추시키기는 했지만 즉각적인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의 경우에는 HMM의 경우 국내 수출 기업을 위해서 유럽 노선에 임시 선박을 긴급적으로 투입하기로 했고요. 또 해양수산부도 비상대응반의 첫 회의를 오늘 개최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우선은 홍해 리스크가 더 크게 불거진 만큼 유가 관련주 그리고 해운주들 흐름 함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China to persist with AI development in 2024 despite rigid US chip restriction 이란 기사고요. 마지막 나와 있듯이 UBS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보고서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좀 저지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이를 극복해내는 중국의 역량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좀 분석했는데요. UBS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이 미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재앙 내에서 작업을 하면서 진전을 이뤄나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UBS는 미국의 규제가 성숙 공정 반도체에는 제한적이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14나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가 됐을 때는 미세 공정으로 그리고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성숙 공정으로 나뉩니다. 중국은 14나노 이상의 성숙 공정 역량을 좀 강화하게 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20% 정도 확대
확대시킨 바가 있습니다. 즉 첨단 공정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아직 투자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중국이 보여준 결과물들이 미국의 규제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화웨이는 지난해 8월 첨단 반도체를 탑재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내놓았고요. 중국 국영 반도체 회사인 상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28나노 노광 장비를 개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범용 반도체를 위해서 성숙 공정에 오히려 더 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대만 시장 조사업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올해 말까지 32개의 공장에서 28나노 이상의 성숙 반도체 생산 역량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범용 반도체 제조 역량에 따라서 현재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31% 정도지만 2027년에는 39%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뚫고 지금 살아날 자신만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성숙 공정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얼마만큼 발전을 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EC approves rule change that paved the way for Bitcoin ETF라는 기사고요. 오늘 아침에 전달된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을 공식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SEC 공식 홈페이지에 이와 같은 글이 좀 올라오게 됐는데요. 첫 번째 부분을 좀 함께 보자면 The Commission approved the listing and trading of number of spot Bitcoin exchange trade products shares라는 기사가 한 줄이 좀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현물 ETF에 대해서 거래소 승인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SEC는 대신 현물 ETF라는 용어 대신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ETP라는 용어를 다시 한번 좀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날 SEC 승인 결정에 따라서 앞서 상장을 신청했던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는 현지 시간으로 11일부터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서 거래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 투자 대중화를 앞당기는 대형 이벤트인 만큼 신규 자금이 폭발적으로 좀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승인으로 가장 기대되는 변화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규 자금이 대거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기존 금융 인프라를 활용해서 원자재 ETF처럼 앞으로 거래가 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에 규제 불확실성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좀 주저했었던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굉장히 상당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현재 전통 금융사들이 점치고 있는 유입 자금 규모만 봤을 때는 약 130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비트코인이 개당 1억 원을 넘어서서 2억 원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앞다퉈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100일 앞으로 다가온 반감기가 또 이를 견인할 것이다라는 분석 또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 어떤지 함께 좀 보겠습니다. 일단 1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 정도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일 대비로 봤을 때는 1.5% 정도 상승하면서 현재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섹터별 움직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TSMC 함께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실적 발표, 4분기 실적 발표를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시장 전망치에 웃도는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매출액은 한화로 약 26조 원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엔비디아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 또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분기 매출이 시장 컨센을 상회하긴 했지만 여전히 성장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올해 전망을 좀 어둡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1% 정도 밀리는 좀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TSMC는 오는 18일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메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는 3%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미즈호 증권이 메타의 목표 주가를 400달러에서 470달러로 상향 조정한 부분이 주가를 좀 견인하는 부분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추가적으로 2% 정도 더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 특징주로는 애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57% 강보합순에서 마무리했고요. 레드
골드번은 애플에 대한 투자 등급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한 단계 더 내렸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바클레이즈, 파이퍼 샌들러에 이어서 벌써 3번째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다라는 점 함께 좀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다른 호재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비전 프로 같은 호재가 좀 작용을 하면서 0.57% 수준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휴대전화 매출, 판매량 부분과 관련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가장 일단 눈에 띄는 기업 중에 하나가 화웨이였습니다. 애플과 샤오미, 화웨이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비교해서 볼 거고요. 일단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에서 1.6%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국의 견제를 뚫고 새로운 5G 스마트폰을 출시했던 화웨이가 4분기 판매량을 먼저 공개를 좀 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휴대전화 판매는 1,146만 5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80% 정도 늘었습니다. 반면 애플의 판매는 1,501만 1,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1%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은 15.3%, 화웨이가 15.3%고요. 애플이 20%, 샤오미가 15.7%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화웨이는 미국의 견제 속에서 7나노 기술 칩을 장착한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하면서 세계를 좀 놀라게 했었는데요. 이에 열광한 중국 소비자들이 애국주의 소비 바람이 좀 불게 되면서 판매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샤오미 역시 이 훈풍을 함께 받아가는 모습이었고요. 작년 10월 말에 출시한 14 시리즈 스마트폰이 불과 10여일 만에 144만여 대 이상 좀 팔리면서 흥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는 시장 점유율이 애플의 0.18%포인트 차로 턱 밑까지 추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애플은 중국 내에서 이러한 소비 변화가 소비 바람이 좀 불게 되면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초를 좀 겪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아이폰 15 시리즈의 판매가 현재 좀 부진한 상황인데요. 미국의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아이폰 15 시리즈가 중국 내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30% 정도 줄면서 감소폭이 확대가 됐으며 올해 판매량은 더욱더 줄어들 것이다라고 부정적으로 전망을 좀 했습니다. 애플도 이러한 어려움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에서 소비 트렌드 변화에 좀 맞춰서 마케팅 전략을 세워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월마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는 1.2% 정도 상승하면서 오늘 마무리했고요. 앞서서 미국에서 드론과 관련해서 규제가 완화됐다라는 기사를 짚어본 바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자면 기존에는 미국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드론 사업자들은 가시권 안에서만 드론을 좀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송을 할 경우에는 1마일마다 관찰 인력 1명씩을 꼭 배치를 시켰어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미 연방항공청이 이 비가시권에 대한 비행에 대해서 허가를 하면서 드론 배송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짚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월마트가 텍사스주의 대도시권에서 이러한 드론 배송 서비스를 대폭 늘리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월마트는 드론 배송 업체와 협력해서 텍사스주 댈러스 대다수 지역으로 드론 배송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체 인구 약 760만 명 가운데 75%에게 드론 배송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월마트가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되면 드론 업체들이 이 배송을 담당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미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이나 디저트 혹은 좀 급하게 필요한 물건들을 살 때 이런 드론 배송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전망성은 충분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트렌드는 우리나라 관련주들에게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드론 관련주들도 함께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6% 상승하면서 마무리했고요. 오픈 AI 소식 속에 오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장의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오픈 AI가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GPT 스토어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GPT 스토어에서는 각 기업이나 개인이 GPT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해낸 맞춤형 앱을 거래할 수 있을 예정이고요. GPT 스토어를 통해서 맞춤형 앱이 유통이 되게 된다면 중소기업이나 일반 사용자들도 일상생활에서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인간의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경제TV 증시8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500m 상공에서 200km로 비행, 하늘택시 4년 후에 도심 누빈다. 네, 첫 번째 소식 CS2024 관련된 소식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미래 항공 모빌리티, 즉 AAM이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도심 속을 하늘로 연결하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가 4년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차세대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체인 S-AE가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고요. 2028년도부터 상용화될 예정인 S-AE는 시속 200km의 속도로 교통 정체 없이 최대 4명의 승객을 실어 나른다라고 전했습니다. 우선 현대자동차 그룹 CS2024 하늘택시의 실물 모형을 최초로 전시했는데요. 도심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인류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로터와 배터리 제어기, 전력 분배 시스템과 비행 제어 컴퓨터 등 모든 주요 장치에는 다중화 설계가 적용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역시 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은 JP모건 헬스케어의 소식 바로 전해드립니다. 양대 큰 행사로 계속해서 많이 이름 올리고 있죠. 존님, ADC 공장 연내 가동, 초격차 확보. 네,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소식 전해드립니다. 졸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메인 트랙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2017년 국내 기업 최초로 메인 트랙에 초청을 받은 이후 8년 연속해서 초청을 받았고요. 지난해 빅파마 중심의 비즈니스가 안정적인 성장세에 진입하고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ADC 상업 생산과 2025년 5공장 완공 등으로 빠른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고요.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차세대 기술로 부상하는 ADC 시장에 집중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항체 약물 접합제, 즉 ADC 생산 공장을 올해 완공해 연내 가동에 들어간다라고 전했는데요. ADC 이외에도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에 진출해 위탁 개발 생산 분야에서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라는 전략 역시 제시했습니다. 자, 우선 JP모건 헬스케어 소식 여기까지 전달드립니다. 다음 소식은 영상 콘텐츠 인기 없고 웹툰 투톱 웃었다. 네, 최근 지난주부터 웹툰 관련주 인기가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국내 웹툰의 양대 산맥이라고 부르고 있죠. 우선 웹툰, 웹소설,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영화,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실적 역시도 상승 곡선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양대 웹툰, 웹소설 플랫폼인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IP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가 올해 대거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기업 가치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웹툰과 웹소설 IP 기반 콘텐츠 흥행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원작을 보기 위한 유료 결제가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 실적 개선세 역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지난해 3분기 매출액이 3,79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1%나 늘었고요. 카카오 스토리는 같은 기간 8% 증가한 2,491억 원으로 매출 강세를 보였습니다. 2차 영상화 사업 등을 영위하는 글로벌 파트너십과 함께 전략적인 제휴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고요. IP 기반에 이제 곧 죽습니다. 글로벌 흥행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훌쩍 뛰어넘었고요. 매출도 41%나 껑충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IPO 역시 추진하고 있는데요. 신이탑 등 새 콘텐츠 공개를 앞두고 있고요. 카카오 웹툰도 IP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실에 추락했던 건설주, 재건축 완화의 반색. 네, 우선 건설주, 최근에 악재가 겹치면서 줄곧 하락세를 연이어 이어갔었는데요. 건설주가 다시금 급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과 우려에 추락했었던 건설주, 윤 대통령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발언에 급반등한 모습이었고요. 10일 주요 건설주들이 모두 상승하면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을 기점으로 당분간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건설사 중 자기 자본 대비 부동산 PF 보증 규모가 큰 업체는 태형건설이 1위인데요. 증권사는 건설주 목표가를 여전히 낮다라고 보여지면서 투자하는 데는 접근하는 방식에서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함께 경고에 나섰습니다.
어제 건설 대표주 상승했습니다. DL ENC 4.76% 급등했고요. HDC 현대산업개발 3.41%, GS건설 3% 넘는 급등세 연출했습니다. 대우건설이 2.16%, 현대건설은 1.46% 강한 모습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규제를 풀겠다라고 발언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DLENC는 4.7%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건설주 일제히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려는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주에 관련해서 목표가는 일단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짚어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LG에너지솔루션 소식입니다. 어닝쇼크의 2차 전지주 와르르. 우선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대형주 실적이 오픈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대부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의 부진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자 관련주가 일제 약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LG에너지솔루션 4분기 영업이익은 3,382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53%나 줄었습니다. 증권사 예상치보다도 한참 적은 수준이고요.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꺾이면서 완성차 제조사들은 보수적인 재고 운영의 결과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는 LG에너지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앞다투어 하향 조정하기도 나섰는데요.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GM과의 생산세 공제 지급 관련 협의와 함께 미국 대선 결과 등에 따라 실적 전망치가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지켜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일제히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물론 신성 델타테크와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와 함께 하락폭을 조금 더 깊게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우선 신성 델타테크는 20.29%, 파워로직스는 7.54% 약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KNS는 6.63%, 솔루스 첨단 소재는 4.73%, 대다수 2% 넘는 약세를 연출하면서 낙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증권사들의 엇갈린 평가가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전날에 어닝쇼크를 보여줬는데요. 다만 메모리 업황 회복에 힘입어서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전과 함께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 회복 속도가 예정보다 좀 더뎠을 뿐 1분기 계절적 비성수기 영향으로 실적 회복의 속도는 제한적이나 최근 메모리 판가 상승과 디램의 흑자 전환 그리고 HBM 등 감안을 할수록 점점 더 회복세가 더욱더 두드러질 것이다라고 평가했고요. 다만 여기서 LG에너지솔루션은 어닝쇼크에는 당분간 좀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고 보여줬습니다. 목표가 잇따라 하향 조정했고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북미와 유럽 내 전기차 수요가 급격히 둔화했고 에너지 저장 장치 매출도 개선 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약화와 수요 지연으로 단기적인 실적 불확실성은 좀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역시 함께 비교해 나가면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에코프로와 삼성 SDI 등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신한과 하이투자증권의 각 증권사들은 LG에너지솔루션의 목표가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기도 했으니까요.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주가 추이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엔비디아 ETF 관련된 소식입니다. 최근 반도체 관련주들, 우리 국내 대형주들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3분기, 4분기 내내 더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우세한데요.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가를 터치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들도 덩달아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편입 비중을 크게 늘린 ETF들은 최근 1년간 순자산이 4배 가까이 급증하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상승 랠리를 이어왔던 만큼 장기 성과는 더욱 눈부십니다. CS2024 참가 전 게임용 고급 그래픽 저장 장치를 온라인으로 공개했고요.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린 것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입니다. 최상위 모델은 이전 세대보다 게이밍 속도가 2배, 그리고 이미지 생성은 1.7배나 빨라졌고요.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이와 관련된 비중이 높은 ETF 3종은 1년 수익이 55%에서 70% 넘게 증가했습니다. 순자산 역시도 2,742억 원으로 3배 넘게 급증했으니까요. 해당 부분 역시도 함께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와 함께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알리에 이어 테무까지 초저가 공습 시작됐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알리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께서 좀 생소하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네, 알리와 테무 같은 경우는 중국 이커머스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쇼핑몰입니다. 대신 중국 쪽에서 물건을 사와서 우리나라에 파는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그동안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중국에서 좀 물건을 사와야겠다라고 하면 알리가 떠오르긴 한데 테무도 요즘 떠오르고 있는 굉장히 빨리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쯤에 국내에 진출을 했는데 지금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성장한 앱 1위가 알리익스프레스, 2위가 테무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370만 명이 증가하면서 11월 사용자 700만 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무 같은 경우도 지난 7월에 진입을 해서 350만 명이나 사용자 수를 끌어모으는 그럼 좀 기업을 포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혹은 광군제라든지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해외 직구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굉장히 높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엔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지다 보니까 직접 앱으로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산 다음에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직구라고 하면 좀 불편했던 요소들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직접 통관 번호를 입력을 해야 하고 배송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점. 물 건너오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큰 단점이었는데 알리와 테무가 국내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거의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저도 중국 그 직구를 좀 해왔는데 이제는 통관 번호 안 적어도 되고요. 그리고 배송 기간도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이어폰을 하나 샀는데 중국 쪽에서 샀거든요. 원래 10만 원 이하의 이어폰 같은 경우는 저렴한 거 사도 됩니다. 아무래도 품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저렴한 버전을 샀는데 5일이면 오더라고요. 굉장히 배송 기간 자체가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저렴한 물건들, 당장 내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기 위해선 좀 알리라든지 테무 쪽의 이용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테무의 슬로건 자체가 억만장자처럼 쇼핑하기입니다. 그만큼 장자처럼 쇼핑하기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물건을 굉장히 다양하게 사는데 굉장히 가격대 자체가 저렴하다 보니까 내가 억만장자가 된 것처럼 쇼핑을 할 수 있다. 쉽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다이소 쇼핑하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마트 가시면 내가 몇 개 안 담았는데 몇만 원이 이렇게 된다면 다이소 가면 몇 개 제품 고르지도 않은데 10,000원, 20,000원으로 굉장히 큰 행복감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알리와 테무 같은 경우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계의 그 막대한 자본력을 힘입어서 알리와 테무 같은 경우는 중국 이커머스 쪽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커머스 업계 경쟁은 계속해서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쪽 이커머스 시장 1위 쿠팡, 2위 네이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두 기업 쪽에서 점유율이 20%고 이 두 기업만 모두 흑자 전환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크게 물론 쿠팡이 강자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강자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알리와 테무의 이 큰 폭의 성장세를 보고 과연 쿠팡이 1위를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씩 불안감이 튀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무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뒤져졌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인기입니다. 오히려 알리익스프레스보다 더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테무를 가지고 있는 판디디 같은 경우도 알리익스프레스의 시총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테무가 조금 더 국내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쪽 시장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몇 년 전에 해외 직구를 통해서 유산균을 샀었는데 한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노란색으로 변질이 돼서 결국 못 먹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선 투자 키워드는 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지금 온라인 쇼핑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중국 직구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렇고 관련했을 때 지금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크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난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큰 성장세가 나타났다 보니까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그 이상의 성장세가 나오기는 어려워요. 성장률 자체로만 따지자면 한 자릿수를 유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좀 눈에 띄는 점이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주가별 점유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 미국 쪽에서 좀 많이 직구를 하는 편이었지만 최근 들어선 중국 쪽 비중이 굉장히 크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 외에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현재 중국 온라인 트렌드는 중국 쪽이 조금 더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영향보다는 좀 구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아무래도 지금 물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밖에서 뭘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10,000원, 20,000원 쉽게 깨지는 판국이기도 하고 굉장히 간단한 물건들을 사려고 해도 이게 내가 5년 전, 3년 전에는 이 가격이었는데 벌써 이렇게까지 올랐다고 할 정도로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조금 더 주고서라도 제대로 된 걸 사거나 혹은 그냥 잠깐 사용하고 말 것이면 아예 저렴한 것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뭐 1,000원대, 10,000원 이하 이렇게 초저가 공습을 마케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국 쪽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라든지 틱톡이라든지 SNS 샵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앞서서 그 유산균을 사셨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유산균을 SNS를 통해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계세요.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들이 광고하는 유산균이라든지 효소 혹은 운동 제품들, 뷰티 제품들 이런 것들 보면은 왠지 신뢰감 있는 사람이 설명을 열심히 해주다 보니까 왠지 사야 할 것 같고 내가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팬심에 사주기도 하고 저도 이런 샵들을 좀 종종 이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가격대라든지 그렇게까지 큰 메리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내가 보고 있는 크리에이터들 본 김에 하나 사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이쪽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큰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점, 특히 유튜브 샵 같은 경우로 봤을 때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지는 않지만 관련 기업의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는 것을 봐서는 이쪽에 대한 흐름 자체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쓰는 양 자체는 비슷합니다. 쓰는 돈 자체는 비슷하지만 하지만 어디에 돈을 쓰는지 자체가 변화하고 있어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선 첫 번째로는 중국, 두 번째로는 유튜브라든지 SNS 샵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직구 점유율이 미국을 앞질러서 지금 1위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트렌드 역시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와 종목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수혜 섹터라고 보면은 아무래도 그 돈을 쓰는 쪽이다 보니까 유통하는 쪽, 그리고 전자결제, 그리고 포장 이런 쪽이라고 해당될 수가 있는데 전거래일에 관련 종목군들 모두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관련 섹터마다 모두 접근 방법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통 같은 경우는 CJ 대한통운이 먼저 움직이고 있고요. 이미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했을 때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요소가 CJ 대한통운이 알리익스프레스와 물류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물동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 실제 수치 자체도 지난해 알리 물량 1분기 350만 건에서 3분기에 900만 건으로 거의 2.5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유통주라고 하면 코로나 기간 때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런 섹터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 때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 굉장히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유통주라든지 포장주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왔지만 엔데믹이 전환되면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구매를 하고 하는 방식으로 변하게 되면서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큰 실적의 변화를 얻지 못했는데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 알리 쪽의 인기로 인해서 실적 같은 경우 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CJ 대한통운의 경우에는 지금 차트 흐름을 보면은 단기간에 굉장히 큰 폭의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단기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이평선의 정배열이 굉장히 이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5일선, 11선 깨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할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볼게요. CJ 대한통운도 보면은 지금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특히 투신 같은 경우에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투신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성향의 플레이어이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자결제 쪽에서는 카페24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구글로부터 투자 유치 받으면서 가능성이 좀 사업에 대한 경쟁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 다만 포장주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어제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세가 나와주긴 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일면 수혜주 첫 번째는 CJ 대한통운, 두 번째 카페24를 알아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목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두 종목씩 하는데 오늘도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죠. 펀더멘탈로 TUA 항공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차트 먼저 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노란 박스를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거의 뭐 일주일 상관으로 계속 방산주 말씀을 드리죠. 얼마 전에 또 하나 시스템 말씀드렸고 또 항공우주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다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계속 업데이트를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 이 노란 박스에서 보이듯이 방산주가 계속 불이 붙고 있어요. 뭐 작년 말쯤에 골드만삭스에서 금년에 그 섹터는 방산 섹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곳도 있습니다만은 한화 그룹주들이 방산에서는 대장주다 제가 말씀을 드렸댔습니다. 그런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앞에 서 있는데 그 요인이 뭘까요? 계속적으로 저도 궁금해하던 차에 더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적 가시성 상당히 높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주가는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실적 가식성이 좋아져가지고 앞으로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DB금융투자입니다. 여기서는 확실한 실적 모멘텀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호주 레드백 사업도 이제 수주를 해가지고 26년도부터 매출에 본격적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폴란드 2-1차 이런 것도 이제 실행 계약이 체결됐죠. 4분기에 체결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수주 잔고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무려 6년치에 해당하는 매출에 해당하는 수주 잔고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가시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폴란드 쪽에 수주 리스크 해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긍정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폴란드에서 정치 지형이 조금 바뀌었죠. 신임 총리가 됐는데 지금 폴란드가 이제 현대화 사업하는 거 다시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지 러시아 이쪽 전쟁이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하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가 접경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시 들여다본다고 해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 풀어보면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월 한 5대 정도는 계속 만들어내야지 납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장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게 계속적으로 수주가 지금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실행 계약이 됐다 그러면 본계약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좀 리스크는 좀 낮게 보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겠다. 이런 얘기를 증권사에서 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목표 주가를 최근에 16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이베스트 증권입니다. 잘 보여서 좋다. 무슨 얘기냐면 실적을 이렇게 해보면은 전망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방위산업 최선호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주포 경쟁력이 있으니까 해외 쪽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뭐 폴란드 얘기했고 그리고 호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폴란드 가면서 옆에 나라 루마니아 쪽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계속 얘기가 있는 거. 루마니아 말고도 영국 쪽에서 관심이 있어서 그쪽에 수주전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외 수출 물량이 속도가 지금 나고 있다. 그쪽에서 K9 자주포의 경쟁력이 지금 확인되고 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제약 바이오 할 때만 파이프라인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방위 산업들도 이쪽 나라 저쪽 나라 이쪽 나라 이 제품 저 제품 하면서 파이프라인들이 계속 쌓여져 있고 그게 튼튼하면은 뭐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작년에는 일회성으로 좀 영업이익률이 많이 올랐는데 금년에는 이제 그런 일회성 비용이 없어지죠.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좀 정상화된다. 그렇게 했다고 봐도 이전에 22년, 21년 이때 보여준 뭐 6% 내외의 영업이익률보다는 더 높아진 8, 9%까지 이제 올라간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매출이 올라간다. 그러면 매출도 올라가고 영업이익률도 올라가면 상당히 회사가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 자본 이익률로 따졌을 때 13% 이상은 무조건 나오고 내년에는 한 14%도 나온다. 더 쭉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회사는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매출 올라가는 거 보면요. 금년 23년에 8조 7천 이렇게 보고 매년 뭐 1조씩 이렇게 더 올라가는 이런 느낌인데 더 중요한 건 여기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 보시면 23년에 7%대입니다. 그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 전후로 있었습니다. 이러던 영업이익률이 이제는 9%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주가 다 지금 확보된 상황에서 가다 보니까 이익률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최근에 주가가 쭉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조금 고개를 드는데 외국인, 기관, 쌍끌임 회사가 출연하면서 거래량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아주 급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긍정적인 좀 느낌으로 보여지는 게 자, 공매도 잔고에 여러분들이 항상 근심 어린 생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수치 중에 하나가 수 있죠. 근데 0.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5만 주 초반이거든요. 이렇게 했다고 보면은 여기서 외국인이 지금 새로 사고 있어. 이러면 공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신규로 사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봐 보실 필요가 있고 자, 역사적인 밸류 밴드로 봤을 때는 상단에 와 있습니다. 주가 재평가가 상당히
진행돼 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기세가 좀 살아있다. 앞으로 30년까지도 지금 꾸준히 올라갈 이 어닝스 모멘텀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놓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들 있습니다. 자, 포워드 PR 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3배죠. 약간은 높아요. 코스피보다 약간 높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엄을 받을 자격이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 18%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 여전히 좋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더멘탈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어제 진에어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른 회사죠. 티웨이 항공입니다. 자, 저가 항공사 최근에 주가들이 이제 살아나고 있어요. 1년 연간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주가가 최근에 좀 오히려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유가가 기본적으로 사우디 아람코에서 아시아용 그 원유가를 2불을 배럴당 2불을 떨어뜨리면서 지금 항공 좀 봐야 되나 이런 얘기고 어제도 국제유가 다시 또 내렸죠. 그래서 항공주 오늘 또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가 항공사 중에서 티웨이 항공이라는 회사가 지금 입지가 단단해지고 있다.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고 두 번째는 모멘텀이 이제 들어올 게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럽에 취향을 합니다. 대형 항공기가 갈 수밖에 없죠. 유럽은 장거리이기 때문에 작은 거 띄워서는 못 갑니다. 근데 지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유럽 쪽에 지금 독점 가능성에 대해서 이 나라 저 나라 지금 걸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EU가 지금 여전히 큰 걸림돌인데 EU가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도 이제 노선이 이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일단은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부터 이제 취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파리하고 프랑크푸르트, 유럽의 관문이죠. 이 회사들을, 이 도시들을 포함해서 4개 도시에 취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2월 중순, 한 달 정도면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게 주가 촉매제로 지금 작용을 하면서 선 기대감이 주가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베스트 증권입니다. 더 멀리, 더 높이, 더 멀리. 장거리 노선 간다는 거예요. 더 높이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주가도 올라간다는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함축적으로 담아놓고 있는 것 같고요. 유럽 노선의 신규 취향을 지금 기다려보자. 주가 재평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현금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에서 나왔는데 EU에서 정보 요청 RFI라고 하는데요. 이런 절차가 마무리 국면에 되고 있다. 그래서 곧 4개 노선의 이관이 결정이 될 거다. 2월 14일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EU 쪽에서 결정이 되면 미국하고 일본 결론만 남았다. 그러니까 상당히 주가 캐탈리스트 충분하고 남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최근에 주가 좀 올라가고 있죠. 기관이 매수를 주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용을 좀 아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기관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사적 밸류로 만들었을 때 중하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높지는 않다. 예전에 비해서는 더 올라갈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포워드 BR 보겠습니다. 티웨이 항공 7.8배네요. 그렇게 높지 않네요. 자, 목표 주가는 1%입니다만 최근에 목표 주가 올리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펀더멘탈로 티웨이 항공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CPI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알리 이어 테무까지 초저가 공습 시작됐다. 중국 직구 열풍 수혜주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센티멘탈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펀더멘탈은 티웨이 항공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